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내가 잘한 건 관세 덕분이다. 그 결과 500억 달러를 얻었다. 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 발언을 내뱉었고 그 한마디는 미국 언론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발칵 뒤집힌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왜일까?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관세를 무기화한 협상 전략이라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재임 당시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와 방위비 분담 증액이라는 맞교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그 결과를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거래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이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하며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거론하자 일본 내 보수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미국은 한국엔 협상이라고 하고 일본엔 명령을 내린다. 우리도 결국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한 방식 이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미일 무역 협상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국까지 압박하는 전방위 무역전쟁을 벌였다.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농산물 수입, 군사장비 구매 등 여러 분야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일본 내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도쿄의 한 외교 전문지는 트럼프가 말한 3,500억 달러는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의 총 교역 규모를 왜곡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협상 전략을 들이댈 것이라는 공포가 퍼진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을 전쟁처럼 여기는 인물이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 국가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압박과 거래를 동시에 사용한다. 한국은 그 방식을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을 트럼프는 내가 이긴 협상으로 말한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이긴 협상이 곧 자신들에게 닥칠 시나리오로 다가온다. 이 한마디로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트럼프의 언급이 단순한 과거 회고인지 아니면 재선 캠페인을 위한 정치적 신호인지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큰 시장인데 트럼프는 이를 새로운 압박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는 과거의 성과를 부각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한국일 때 일본은 자동으로 비교와 불안의 프레임에 갇힌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불안해진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이자 미래의 경고다. 한국 사회는 트럼프의 발언에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그가 또 과장된 말을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외교가와 경제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트럼프가 말한 3,500억 달러라는 수치는 사실과 다르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세를 통해 동맹국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복귀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연설 때마다 과거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조한다. 한국을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내가 압박했더니 그들이 돈을 냈다는 이미지를 통해 강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한 외교관은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자화자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의 룰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라며 그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언론들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주요 신문들은 트럼프식 관세 외교 다시 시작되나 한국 3,500억 달러 발언 사실과 다른 자가 포장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 특히 경제 전문지는 트럼프가 실제로 얻은 것은 3,500억 달러가 아니라 관세 협박을 통한 정치적 상징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히 허세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거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했다. 상대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 한국은 이미 그 패턴을 경험했다. 방위비 협상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전례 없는 금액이었다. 결국 협상은 절충안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스타일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번 발언은 그런 기억을 다시 끄집어낸다. 한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압박을 극대화하는 심리전이다. 지금 그가 한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때처럼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은 존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관세로 동맹국을 협박했다며 그 결과 미국 소비자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등도 고율 관세의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렸고 미국 내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적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동맹국들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압박 정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에게 협상이란 상호 이익의 조정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에 가깝다. 그런 트럼프의 세계관은 다시 한번 동북아 정세를 흔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그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 지금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언급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로 보인다면서도 만약 재집권 시 같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발언은 단순한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트럼프 시즌2 협상전쟁의 예고편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미 서울과 도쿄 두 동맹 수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일본 내부를 예민하게 흔들었다. 그는 한국을 예로 들며 관세를 통한 협상 성공을 자랑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말이 곧다음 타깃은 우리라는 경고로 들렸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즉각 긴급회의를 열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일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회의실을 뒤덮었다. 도쿄의 한 고위 관료는 언론의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효과를 봤다고 믿는다. 그럼 그는 똑같은 방법을 일본에도 적용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사실이 그를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 일본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정부는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여 그 결정을 막았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발언은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린 셈이었다. 일본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가 한국을 칭찬한 것은 곧 일본을 향한 압박 메시지라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을 경제적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트럼프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한국의 굴욕이 내일의 일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계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위기의식이 번졌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력을 강하게 받았었다. 도요타, 헌다, 닛산 등 주요 제조사들은 당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 한 업계 인사는 그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미국 공장을 늘리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일본 국민 여론도 요동쳤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국은 이미 돈을 냈다. 일본도 내야 할 차례인가? 트럼프는 동맹국을 고객처럼 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정치권은 미묘하게 갈라졌다. 자민당 내 친미파 의원들은 트럼프 발언은 일시적인 선거 전략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제 일본도 미국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독자 노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심지어 방위산업 자립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 중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한 보수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처럼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일본 스스로 방위와 산업을 지켜야 한다. 고 외쳤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일본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일 관계는 동맹이 아닌 거래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언제나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을 사용한다. 한국이 그 계산법의 첫 실험이었다면 일본은 그 다음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도쿄대 국제정치학 교수인 나카타 유지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협상을 전쟁처럼 본다. 그의 발언은 상대국의 불안을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긴장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 그것이 트럼프의 한마디로 되살아난 것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무기는 언제나 단순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관세를 외교의 수단으로 경제 협박을 협상의 기술로 바꿔버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관세는 더 이상 무역 조정 수단이 아니라 상대국의 숨통을 조이는 레버였다.
그는 대통령 재임 당시 이렇게 말했다. 관세는 내 최고의 무기다. 관세를 걸면 그들은 전화를 걸어온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국제정치의 질서를 뒤흔든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모두에게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그리고 그 위험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의 흐름을 뒤바꿨다. 한국은 그 전략의 첫 번째 시험장이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를 더 사도록 압박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엮어냈다. 그는 관세를 경제적 무기이자 안보 협상의 도구로 동시에 사용했다. 이런 전략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힘의 정치였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 협상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동맹도, 친구도, 경쟁자도 모두 하나의 딜 파트너일 뿐이었다. 한국이 양보한 순간 그는 승리를 선언했다. 그 승리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3,500억 달러였다. 일본 역시 그 게임의 룰을 모를 리 없었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를 카드로 꺼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와 옥수수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외교는 일본에서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국제 질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동맹국들이 현재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빠졌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은 무시됐다. 그 결과 트럼프의 4년 동안 글로벌 교역량은 급감했고 동맹국 간 경제 협력이 위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방식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결과를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수치를 내세우고 상대를 압박하고 결국 이겼다는 이미지를 만든다. 그것이 그의 정치적 브랜드이자 지지층의 신앙이다. 트럼프의 관세 외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협상 상대들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양보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붕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미국이 언제든 이익을 위해 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반도체 동맹, 방위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을 안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재편과 군비 증강이라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 두 동맹국 모두 트럼프의 재등장이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을 알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외교는 세계를 그의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그는 세계를 상대로 거래를 했고 동맹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 그 결과 동북아의 두 강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불안 속에 묶이게 되었다. 한국은 다시 당할까 두렵고 일본은 이제 당할 차례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미 간의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한미일 삼각 구조 전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동맹은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에 가깝다. 그는 자신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이런 방식은 세 나라 관계를 미묘하게 뒤틀어 놓는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균형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아왔고 일본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라는 자부심으로 그 압박을 버텨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동맹 간의 협력보다 누가 더 많이 내는가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한다. 한국이 이미 그 비용을 지불한 나라라면 일본은 아직 계산서를 받지 않은 나라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불안은 현실적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가 과거부터 요구해온 수준이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강요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이미 트럼프의 압박 외교가 남긴 유산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 구조다.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기계산업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재가동될 경우 일본 경제는 한국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이미 내부적으로 트럼프 리스크 대응팀을 재가동했다. 니케이 경제신문은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은 일본 산업계의 불안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동맹관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복원을 내세워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지만 트럼프가 돌아오면 그 모든 틀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일 동맹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적 모욕이다. 트럼프는 언제나 협상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심리적 우위를 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언론 앞에서 거래를 언급한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굴욕 외교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도쿄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무기다. 그것은 동맹국의 존엄을 시험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그 무기를 경험했고 일본은 이제 그 총구가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안하지만 본질은 같다. 미국의 정치 변화가 곧 자신들의 경제와 외교를 뒤흔들 수 있다는 공포다. 결국 트럼프의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동북아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내포한 신호탄이다. 한국은 다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일본은 뒤늦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알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룰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던진 파장은 거대했다. 관세 덕분에 한국과 협상을 잘했고 3,500억 달러를 얻었다. 이 말은 단지 과거의 회고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경고이며 동시에 자신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트럼프는 언제나 숫자로 자신의 성과를 포장해왔다. 3,500억 달러라는 금액 역시 실제 협상 결과를 단순화한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그 상징은 강력했다. 미국 국민에게는 미국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로, 동맹국들에게는 언제든 돈으로 압박할 수 있는 협상가로 각인된다. 한국은 이미 그 협상의 전장을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례 없이 끌어올리려 했다. 그리고 협상 막판까지 더 낼 수 있다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절충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은동맹에도 가격표가 붙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일본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트럼프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리스크 매뉴얼을 만들어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매뉴얼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내 정치 변화에 대비해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 방산,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반대로 미국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방위산업, 기술동맹, 공급망 재편 등의 서미국 중심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그는 동맹을 다시 가격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정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협상은 곧 전투이고 양보는 약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트럼프의 귀환 리스크라고 부른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며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은 이미 조용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되든 트럼프의 방식은 워싱턴의 정치 언어로 자리 잡았다. 동맹도 비용을 내야 한다. 관세는 협상 수단이다. 이 두 문장은 이제 미국 외교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미국, 한국, 일본이라는 세 축이 어떻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재조정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한 차례의 폭풍을 견뎠고 일본은 그 폭풍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이 시대의 외교의 본질을 드러낸다. 힘이 곧 협상이고 숫자가 곧 신뢰이며 정치가 곧 거래가 된 세상.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세계는 다시 물음표를 던진다.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그는 또다시 동맹을 향해 묻지 않을까? 이번엔 누가 더 많이 낼 건가? 그 물음은 이미 서울과 도쿄 그리고 워싱턴의 심정부를 향해 메아리치고